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금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박평입니다. 오늘은 옆에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저희가 어제 다뤘었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그 보고, 단독 보고가 있었잖아요. 외력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자, 이 부분이 오해라는 선체조사위원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권순욱 대표님께서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해로 일단락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론조사 이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네. 한국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지난주 74%에서 무려 2%가 하락하여 어머나. 72%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올라가가지고요 51% 지지율이 나왔네요. 세상에 어제 뉴스 신세계에서 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참 이런저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지율의 변화폭이 너무 미미해서 네. 참 논평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또 뭐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락해서 위기가 온 것처럼 네. 예, 그러면 또 김기식 금감원장 공격하고 이런 추세가 보였는데 사실 큰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조사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사 기간은 2018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됐고요. RDD 전화 방식으로 조사됐고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였고 95% 신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일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원로 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북 문제 해결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국민의 지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 남북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공격하려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북 평화 모드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국민들은 현재의 남북 평화 국면을 대단히 환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오히려 더 큰 국민적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고 머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가까우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했고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아주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 뭔가 진행이 착착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기 트럼프의 내각이 최근에 또 왕창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나마 저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매파가 다 물러나고 오히려 비둘기파가 다 물러나고 초강경 매파들이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오히려 진짜 순한 비둘기들이 매판 줄 알았는데 맨 줄 알았는데 순한 비둘기가 됐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외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거 말고는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매파들 무시무시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예, 당장 뭐 밀고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과 그 북미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지금 시기에서 네. 이 매파들이 이렇게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은 정말로 좀 한편으로 신기하고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예. 뿌듯한 마음까지도 들죠.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들 걱정했잖아요. 이 매파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렇죠. 또 북미 정상회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 난리였는데 세상에, 야,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치 않는다. 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네. 북한과 평화적인 회담을 계속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말의 반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준 전쟁 불사라는 말과 거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 안 했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 작년만 되돌려봐도 맞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지구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청와대 정상회담 준비 종합 상황실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지시를 하셨는데요.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세부 일정 하나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시며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일 점검 태세 이제 네. 정말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다른 정권이라 그러면 네. 참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문재인 정권은 정말 믿음이 가요. 네. 정말 잘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일 점검 태세 이렇게 지시를 하시면 밑에 청와대를 비롯한 각 조직들이 정말로 착착착 준비를 진행할 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기의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아주 잘 진행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에 러시아에 이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거대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외교 흐름에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정말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 사실 예전에 이제 사드 문제로 해서 한중 간 갈등이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한중 간 갈등이 제일 표면에 나와서 이게 제일 문제였지만 사실 한러 간 갈등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 한러 간 갈등도 심했나요? 그럼요. 러시아도 미사일 기지 배치 재조정하겠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미사일의 사정권 내로 대한민국을 넣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뭐 이런 움직임들이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북중러 간의 연대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효과들이 막 발생을 그렇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드 그냥 가거든요. 사드 그거 가는데 러시아도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지금 다 뒤엎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과 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한 인물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해겔은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했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사적 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사적 개인. 네, 그게 그 말 그대로 개인의 탁월한 네. 어떤 능력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진짜 가끔. 가끔 있죠, 정말. 예, 해겔이 말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21세기의 세계에서는 누구냐라고 하면 물론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죠. 그런데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학 이렇게 네, 그렇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그럼요. 하는. 물론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문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대단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러 정상회담 계속 이어지는 외교 사건들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청와대 관저 뒤편에 있던 석불 좌상이 국가문화재로 승격되었습니다. 문화재명은 경주 방형대좌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작년 6월 산책을 하던 중에 석불 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라고 이야기했고,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보물로 승격되었는데요. 이 문화재라는 것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문화재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류 문명의 최고봉이었으니까 당연히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근데 이 엄청난 문화재들이 전쟁 몇 번 거치고 한 100년간의 암흑기를 거치고 네. 그리고 뭐 문혁 거치면서 완전 아작이 났죠. 네. 아작이 났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 중국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인들은 이 훌륭한 그 역사적 문화재들을 가지고 네. 이걸 파괴하고 당신들은 지금 진짜 너무 평범한 이런 아파트나 짓고 있는데 이 참 너무 웃기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중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고도화되고 네. 그다음에 성숙한 사회가 될수록 더 그 빛이 발하게 마련인데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도 역시 그 역할을 갖다가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워낙 역사라든지 이런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딱 보고 야 이거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러게요. 제대로 알아보라 했더니 보물이 나왔네요. 그 저기 사실 문화재의 훼손이라고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대문 화재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예. 예, 사실 뭐 그 원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문화재에 대한 무지와 이런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는 참 대비되게 지금 현재 아직 숨겨져 있던 보물들을 갖다 새로 발굴이라는 말은 그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말이죠. 네. 그것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화재들 제대로 잘 관리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현 서울시장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당연히 예상되어 있던 행보이긴 합니다. 네.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워낙 지지율에서 압도적이어서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지금 나와 계시는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결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네. 뭐 압도적이니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뭐 그 여론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에게 지금까지는 확실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서울시장으로서의 이제 책무에 충실하셨다 이런 네. 평가는 대부분입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좀 과욕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도 이제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군요. 있고, 예, 예를 들자면은 그 굉장히 이제 그 크게 이제 PT를 하신 거긴 하지만서도 그 광화문 그 확장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로 7017인가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책적인 면에서의 어떤 논란들이 커지면 오히려 박원순 시장에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게 그 약간의 이제 도박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터지면 크게 터지는데 망하면 또 쫄딱 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 특히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초초초 다이내믹한 정치 환경에서는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네. 워낙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럼요. 대한민국의 일주일은 네. 유럽의 좀 잔잔한 나라에 거의 뭐 70년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도 뭐 우상호 박영선 의원의 선전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네. 뭐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보다 또 관심이 더 가는 게 과연 네. 김문수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단일화는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네. 매우 힘들다. 불가능에 매우 가깝다. 힘들다? 네. 음. 불가능에 가까운 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단일화의 수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1등은 이제 1등을 이기기 위해서 2, 3등이 연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2, 3등이 연대를 해서 1등을 이기는 단순 합계로라도 1등을 이기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2, 3등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나줘야 됩니다. 2등과 3등 사이의 격차가 나지 않으면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2, 3등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졌던 역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김문수와 안철수가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김문수는 사석으로 쓰는 거 아닌가 정도로 아니 저런 인물을 왜?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지율 2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안철수의 저력을 저희들이 무시했어요. 안철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더 정치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김문수와도 지금 박빙의 차이를 이루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쪽에서 막 더 합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3등 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단일화라도 해서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네, 뭐 안철수가 그런 걸 잘 해왔죠. 잘 해왔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 안철수가 빠진다고 그러면 네. 물론 뭐 안철수는 하다 보면은 이거 미치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한 150번쯤 들 겁니다. 150번. 네. 근데 그보다 한 300배쯤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때려치고 나가면은 당원들한테 혼날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할까요, 안철수가? 근데 이게 지금 그간 안철수가 이제 뭐 단일화니 뭐니 하면서 나왔던 때는 무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네. 공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거든요. 그렇죠.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론조사이건 뭐건 간에. 뭐 또 옛날 안철수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보죠. 김문수한테 한번 제안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 안철수 펀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펀드 가입자들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그렇게 했잖아요.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쪽이? 네, 게다가 그 안철수도 그 우리 2012년도에 친문 인사들 다 빼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한번 해보세요. 자유당한테 너네들도 친박 인사 다 빼라. 그러고 친홍 인사들 다 빼라. 홍준표가 당대표를 했으면 안 된다. 당대표 갈아 끼워라. 이렇게 한번 잔소리 한번 해보지 그래? 네. 그 안철수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좀 많이 까먹었겠지만서도 저는 머리가 좋아서 아직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설령 합쳐진다 해도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 게 항상 안철수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통합하면 과거로 회귀하더라고요. 보통 통합하면 지지율이 또 올라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로 보통 회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플러스 시너지가 돼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네요. 네, 우리 먼 역사를 갖고 오면은 그 역사에서 이제 지금 상황과 다르니까 많이 이제 왜곡이 되죠. 그런데 우리 바로 직전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바로 직전이죠. 국당과 바당이 합당을 하면 지지율이 따따블이 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네, 국당과 바당의 합당인 바미당은 과거 국당의 지지율도 못 나오고 현재 있는 남아 있는 민평당의 경우 1%에서 0% 사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사 이익 더하기 여당과 청와대의 엄청난 업적들로 인해서 청와대와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초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안철수의 단일화는 저희들이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적극 환영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린 최소한 여기서 지금 이제 저기 안철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지 않습니까? 예. 안김 단일화에 대해서는 안김 단일화. 네, 여기서는 굳이 누구의 손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음. 둘 다 무능하기 그지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단일화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쪽에서는 슬그머니 이제 응원만 해드리면 저들의 내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 빅빅 재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아, 예. 단일화 응원합니다. 자, 다음. 제1야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네네. 구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인데요. 이게 지난 대선 때 그 줄임말로 좀 그렇죠. 네. 홈찍자지 맞습니다. 였던 건데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와 달라진 게 없는데 국민의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저기 사실 지금에서 흔히 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자한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스파이를 보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한 선거운동을 한 예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도지사입니다, 김문수입니다의 그 김문수가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대표 얼굴이 됐습니다. 가장 핫플레이스인 서울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안희정 파문으로 지금 쑥대밭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충남 도지사 네. 후보가 이인재입니다. 피닉제. 예, 피닉제. 예. 야, 정말 다시 불타오르는. 그러게요. 이걸 정말 그 피닉제가 다시 불태울 곳이 어디겠습니까? 일단 자기 둥지부터 다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일단 충남 도당을 활활 불태우고 더 나아가 전국 대선판에 자유한국당 캠프들을 모두 다 태울 피닉제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본인은 살아남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번에. 예, 너무 활활 태워가지고 이제 본인도 그냥 그 죄만 남을 것 같아요. 야, 난리도 아니네요. 네. 이게 이 제1야당인데 자유한국당이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는 후보를 못 냈다고 해요. 낼 거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니 후보 내는 게 지방선거 특히 광역은 진짜 어려워요. 네. 그게 저기 광역은 일단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네네. 게다가 인구도 꽤 되기 때문에 그 우편물 한번 발송하는 데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돈을 갖다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죠. 한 개인의 이후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돈을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못 받으면 이게 15% 득표를 해야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5%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를 아마 못 낼 것 같다. 네. 참 제1야당으로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하지만 인재영입위원장도 지금 맡고 있잖아요. 네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염두에 두던 인물이 갑자기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른미래당이 세종시장 후보로 내세우려던 이충재 전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장인데요. 돌연 출마를 포기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 체면을 넘어서 이거 바른미래당의 체면도 말이 안 됐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희들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서도 바미당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생각하는 단 한 줄의 논평은 안철수 하는 게 늘 그렇지 이번만 그랬나 이런 게 아니었나 싶고 사실 바미당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나마 세종시는 광역 중에서는 제일 작은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라도 하나 내가지고 면피라도 하려는데 이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으니 안철수의 인재 영입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0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까지 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르는 이런 실력으로 이게 이제
도덕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예. 오로지 실력만. 그렇죠. 이런 실력으로 향후의 정치 인생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 낭비에 인생 낭비에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웬만하면 그럼 뭐 출마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망 잠적이 돼 버려 가지고 그러게요. 참 어쨌든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니.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자,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한 내용 소식들 역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 제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 소송 심재철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유미 당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바른미래당을 상대로 총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문준용 씨는 최근 모 교수로부터 교수 임명에 추천을 했으나 향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배우자 또한 시간 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 책임자에 의해 거부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대선 과정에서 이런 무고로 인해 가지고 문준영 씨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고 엄청나게 심적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대인배 코스프레 하느라고 그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가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합니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성이 있는 허위 사실에 의해서 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렇게 쿨하게 그냥 넘어간다기보다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 최소한 돈이라도 왕창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저들에게 줘야 될 것입니다. 네, 인생은 실전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청와대가 직접 3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언론외부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어떤 공격, 갖가지 어측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런 이야기죠. 취업자 수 증가가 너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10만 명대로 11만 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마치 이 지금 어떤 취업이라든지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주 문제가 큰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이다.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취업자 수 자체가 아니라 고용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용률은 66.1%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 취업자 수가 줄었다가 아니라 취업자 수의 증가 속도가 줄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절대량으로 취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일단 취업자 수 감소하는 예 수두룩합니다. 조금만 경기 삐끗하면 취업자 수 왕창 줄어드는 일도 숱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뉴스에서도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뉴스에서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11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지. 그렇죠. 감소했다고 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폭만 줄어들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폭이 줄어드는 것도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고령화를 말씀하셨죠. 고령화도 큰 원인이고요. 예, 예. 그리고 둘째로도 우리나라의 이제 사실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자 수를 한 방에 팍팍 늘리고 하는 것들이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상황판을 하면서 직접 점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과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증가 폭은 줄었다고 하지만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현 정부의 일자리 증가 대책들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추경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김기식 원장 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뤄두고 있는데 개헌까지도 네. 이런 게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적폐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 뉴스 신세계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2,200만 대의 차량에 환경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등급은 친환경 차량, 5등급은 영식이 오래되고 엔진 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될까요? 그럼요. 네. 사실 도시 내의 미세먼지에서는 압도적으로 자동차가 크죠. 이제 전체로 보면 화력 발전소도 있고 뭐 등등 사업체도 있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 도심 내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일단 차량들에 대해서 환경 등급을 매기는 거 이게 시작일 거고요. 네. 지금 뭐 파리나 동경 같은 경우에는 네. 노후 경유차를 아예 도심 내로 진입을 금지시키기까지 하거든요. 아예요. 네.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것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차량들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당연히 그 이익 형량이라 그러죠. 어떤 걸 갖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네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한다거든요. 이게 ABC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A 플랜 해보고 안 되면 B 플랜, B 플랜도 안 되면 C 플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원인이 복합적 다각적이기 때문에 대책도 복합적 다각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심 내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서는 이런 그 일단 차량 등급제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이 차량 문제로 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그 5등급 맞은 노후 경유차 이게 제일 심각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폐차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걸. 아. 폐차하고 새 차를 요즘 새 차는 환경 대책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네네. 새 차를 사는데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도시 내로 진입할 때 뭐 예를 들면 벌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남산 1호선을 할 때 혼잡 통행료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갖다 부과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 뿌리면 된다. 미세먼지 그렇죠. 대책으로. 네, 정말로 정말로 네가 짱이다 야. 원따봉 받으셨네. 네. 뭐 그런 대책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대책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아무말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죠. 김경탁 편집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슈 프리즘 오늘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이슈 프리즘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슈 프리즘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고 프레임이 전환이 됐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부터 가죠. 논란이 어떤 걸까부터 갑니다. 네.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 간 것이 핵심 안건이죠. 네. 자, 어떻게 볼까요? 사실 뭐 이런저런 다른 의혹들 야당들이 걸고 넘어지는 안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네. 주로 이제 외유라고 그러죠. 네. 이게 과연 이제 허용이 되는가 이러는데 일단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만 보면은 해명이 나왔습니다. 해명이 나왔는데 저는 저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긴 네. 합니다만 자비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비로 출장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야, 너 출장 갔다. 근데 네 돈으로 갔다. 그럼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돈으로 가면 그건 관광이지 출장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공금으로 가는 것은 해외 출장이 공적 사무다라고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건 당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이 김기식 원장의 출장이 일단 첫째로 공적 사무냐 를 봐야 되죠. 공적 사무는 공금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네. 공적 사무 맞네. 아, 그러고 맞고요. 그리고 이 공금이 봐서 필요한 것이냐? 당연히 필요한 거죠.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내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요,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싶은데 일단 피감 기관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네. 자한당은 이걸 뇌물로 보고 형사 고발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기 검찰에 사건 배당돼 가지고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요. 네.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김기식이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형사처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과의 동행 이야기. 네네. 그 자꾸 여비소라고 프레임 짰는데 저희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네네. 그냥 인턴과의 동행. 이거 문제 있나요? 그게 일단 그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하면은. 네. 그 김기식 의원과 인턴 딱 2명만 갔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도가 되는데 2명만 게 일단 아닙니다. 그게 아니군요. 네, 당시 현지 점검이란 출장 목적상 업무상 이유로 보좌관 한 명이 원래 동행하기로 돼 있고, 원래. 그리고 당시 동행한 비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나 산하연구기관을 총괄 담당하는 정책비서가 맞고, 그리고 요래 둘이만 간 게 아니라 당시 이 KIP 여기서 네. 당시 담당자였던 연구원 그 임모 씨와 김모 부원장 등 두 네. 명이 또 전체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일단 4명이 항상 이렇게 일정을 같이 했는 거기 때문에 둘만 갔다. 이거 자체도 일단 왜곡의 여지가 매우 크죠. 네. 뭐 둘이 간다고 이야기가 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런 출장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네. 그 저기 사실 놀러 가능성이 강한, 이제 뭐 관광성이 강한 네. 이런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혼자 가는 게 편하죠. 네. 가서 놀 게 많으니까. 음. 근데 그 실제로 정책적인 목적이 많은 공적인 영역이 더 큰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그 보좌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게 해외 출장의 성격상 보좌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인턴이 갑자기 네. 승진을 빨리 했다.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네네. 이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게 좀 놀랐는데 의외로 이렇게 이 부분에 또 우익 쪽의 네티즌들이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국회 사정을 좀 다시 돌아보면은요. 첫째로 인턴은 그 국회 인턴은 정말로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월급 100만 원 받습니다. 월급 아이고. 100만 원 받고 시키는 일 뭐든지 다 해야 되고 아이고. 이러는 네. 거기 때문에 월급 100만 원 받고 사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양반들은 하는 얘기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7급까지 가는데 뭐 3, 4년은 걸리는데 뭐 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보쇼 월급 100만 원짜리 받는 인턴을 갖다 3년 4년을 하라고 그러면 당신 생각해 보시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요. 그럼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인턴만 하면 월급 100만 원 받고 4년 때우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국회 보좌진의 임명, 네. 그러니까 임명하고 퇴진하고 네. 이거는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그 자율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일단 법적으로 문제는 아무것도 예. 없고요. 그리고
그 인턴에서 9급 제끼고 7급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가지고 이것도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자유로 맡겨져 있고요. 인턴에서 7급으로 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아, 허다하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9급은 거기서 이제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비서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7급 이상부터 이제 비서라든가 수행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직급과 직위를 맞추는 것은 네. 어느 의원실에서나 다 하는 일입니다. 아, 어느 의원실에서나 하는 일이다. 그 인턴이라는 게 직급이 아니잖아요. 어떤 직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여행을 해보는 건데 네, 맞습니다. 9급을 가기 전에 인턴할 수도 있고 7급을 가기 전에 인턴할 수도 있는 아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저기 이런 걸로 자꾸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 같은 거 월급 100만 원 받고 3년 동안 인턴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인턴직을 갖다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인턴들한테 미안해해요. 왜냐하면 워낙 월급도 짜고 이러니까. 근데 제때 있을 때 100만 원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도 뭐 인턴이 그렇게 월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급을 빨리 올려줄 수만 있으면은 다들 그렇죠. 빨리 올려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국회 8급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는 8급이 확실히 없었어요. 예. 요즘 뭐 몇 개 뭐 생기고 이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어제 청와대가 네. 대응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맞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자, 대응 첫 번째 대응이 바로 적법성을 확인하는 거였고, 네. 두 번째 대응이 바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청와대는 선관위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냅니다. 네. 지금 이제 김기식 그 임명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선관위에 이걸 판단해 달라라고 이제 그 질의서를 보냈는데 질의 내용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로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서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 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반한 행위, 당해 의원 보좌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적법성 예. 여부고요. 예, 요게 이제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 좀 깜짝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 이걸 뭐 붕괴하고 그러는데 그거 된다고 그러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던 게 김종인 의원이 김종인이요? 예, 네. 국회의원 퇴직하기 직전에 예. 그 비례였지 않습니까? 예. 사퇴하기 직전에 자기한테 있는 뭐 정치 자금 남은 걸 갖다가 자기 따르는 의원들한테 휙휙 나눠줬대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야 김종인한테 이런 거 받는 새끼들은 거지냐? 하면서 막 졸라 화를 냈어요. 이거 저기 막 선거법 위반 아니야? 하고 화를 냈어. 예. 근데 화를 냈는데 그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되는 거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그냥 잠깐 화내다가 약간 머쓱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예를 둘러본다고 그러면 일단 정치자금법상에서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전례는 김종인 의원이 그렇게 주변 의원들한테 돈 나눠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그 돈을 받은 의원들이 좀 거지 같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적법성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네, 여기 첫 번째는 그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네. 적법성 여부고, 둘째로는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어쩌고저쩌고 등을 통해서 후원금, 피감 기관의 후원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요게 사실은 지금 논란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 피감기관 돈으로 갔다, 뭐 후원금으로 갔다 이런 걸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이때 해외 출장하는 경우 보좌 직원 또는 인턴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연히 적법할 겁니다. 네. 네 번째,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하는 경우 일정이 없을 때에 그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적법성을 이제 선관위에게 네, 질의하는 네, 질의서를 보낸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네,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천 개의 피감 기관 네, 중에서 16개를 뽑아서 검토해 봤더니 이런 사례가 민주당이 65건, 자한당이 자유한국당이 167건이 나왔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과 비슷한 형태 그런 방식도 10회 이상, 10회 등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네. 딱 16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신경을 쓰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제 조건들을 한번 이 네. 사건이 진행이 어떻게 될 건가 조건식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 1. 김기식 그 건으로 해서 이래저래 네. 선거에 해보면 다 합법. 그럼 예. 아무 문제 없네 임마.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걸 왜 날린 그 친거야? 이렇게 어. 되겠죠. 둘째로 김기식 건이 위법. 위법. 이거 큰일 났네. 그럼 네. 김기식 날아가. 그러고 검찰 조사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김기식 그 제19대 의원 한 명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가 단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3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아까 뭐 16개 기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수천 개로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는 그 위법성이 말 그대로 수백 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말이 말리는 거죠. 자, 이거 검찰 조사 고발까지 했잖아. 예. 그럼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검찰에 들어가서 저를 좀 잡아가세요. 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한당이 잡아가라고 그랬지 민주당은 네. 잡아가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냥 가만히 있고 자한당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네. 합법이 나와요. 네네. 예, 합법하다, 적법하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고. 물론 저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그 기사를 처리하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네. 아침에 그 글을 쓰셔서 그 김의겸 대변인 통해서 공개를 하셨고요. 그냥 페북에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 관련해서 조사된 내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총합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법한 부분이 나오면 사퇴시키고 아 위법하면 사퇴. 하나라도 나오면 예. 그다음에 위법이 아니더라도 그런 당시 국회의원들의 그런 평균적인 도덕성에 비해서 평균 이하라는 네. 판단이 되면 그래도 사퇴시키겠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위법성이 네, 나오면 무조건 사퇴. 예. 근데 위법성이 없더라도 당시 평균보다 이하면? 낮으면 예. 예,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퇴.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부분을 다 뚫고 나온다라면 이제 문제 제기할 네. 만한 그 어떤 거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제 사실 이 건을 네. 대통령께서 조용히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아우 좋은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야당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수조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수조사를 해서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도 사퇴를 시키겠다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은 50%잖아요. 그럼 예. 평균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의 가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흔들고 평등이 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예. 되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이상의 이런 그 행태를 보인 위법성이 다분한 네. 이런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네 발로 걸어 들어가라. 어디로? 와. 검찰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위법이 나오면 지금 뭐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되는 걸 뭐 그렇다고 해도 이 나머지 의원들은 이 전수조사 다 되고 네, 그럼 자기도 위법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잡혀가고 맞습니다. 자기들도 조사받아야 되니까 의원 뭐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퇴하진 않겠죠. 사퇴를 상황이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했으면 자기들도 의원 사퇴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유당에서는 이거 국회 사찰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사찰이 아니라 그냥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당은 그때까지 해외 출장 외유를 네. 갖다가 비공개로 비밀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공적인 사무로 가신 거기 네. 때문에 다 공개돼 있는 겁니다. 그 사찰이라는 건 뒷조사죠. 그렇죠. 이거는 네.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공개된 이 문제들 갖다 엑셀로 싹 정리하겠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평균 이상인지 네. 평균 이하인지 이것만 일단 한번 봐보고 예. 평균 이상이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에서 말이야, 이런 평균 이상의 위법적인 행동을 한 새끼들이
계속 직위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와, 그럼 만약에 위법이 아니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평균 이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네네. 그러면 그렇게 돼도 평균 이하를 깔아준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그렇죠.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야. 물론 저기 그 이런저런 역사적인 또는 뭐 개인적인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 예, 뭐 예. 하다 보니 뭐 비감기간 돈을 갖다가 뭐 비감기간 돈이었네라고 나중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네. 보좌관 한 명에는 알고 보니 2명이나 데리고 갔었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어. 이런 사정 다 봐주고 나면은 남는 놈이 어딨겠어. 그쵸, 그쵸. 그렇죠. 예, 사정을 다 봐줄 순 없죠. 맞습니다. 야, 요렇게 되면 니들은 언제 김기식 사정 봐줬어? 난리 났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제발 위법 안 나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야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늦었어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함부로 승부를 걸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일단 저기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뭐 저기 나오는 걸로만 해도 우리 들깨 성태 예. 들깨로 유명하신 김성태 원내대표도 야 너 어디 갈 때 뭐 남의 돈으로 갔다며라는 게 나와가지고 일단 망신살이 뻗치고 그렇죠. 있고 뭐 이완영 의원도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뭐 진짜 말 그대로 자유당 내에서도 굉장히 허접한 의원들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 지금 현재 나온 사람이 이 2명뿐일까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은 들죠. 예. 나오기만 해봐라. 야, 이게 보통 요럴 때 이제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돼지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인생은 실전이지. 예, 인생은 실전입니다. 예. 뭐 바둑 문재인 대통령이 바둑고수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외통수죠. 근데 지금 난리 아니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저기 이 야당 놈들아 한번 저기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수를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 예. 아니 저부터도 그랬어요. 이거 이제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민주당에서 이거 어디 하는 데가 있을 텐데 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지들끼리 그냥 계속 고고고 하다가 보면은 이거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지옥행 급행 열차를 니들이 타고 있잖아 지금. 아니 막 신나서 막 불질르자 불질르는데 왜 우리 집이 타고 있지? 맞습니다. 지금 선거판에서는 이인재가 활활 불태우고 있고, 지금 국회판에서는 들깨가 지금 자기 집을 갖다 다 풀어헤치고 있고, 이게 웬 난리라는 말입니까? 이 시간에 지금 얼른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키고 경원을 갖다가 의논해야 될 이 시기에, 이 새끼들. 문통은 지금 말이야 세계사적 개인으로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는데, 너그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예, 야, 느그 새끼들. 예, 아이고, 참 저는 참 원래 이런 말을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하다 보니 잠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저기 컨셉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이제 권순욱 대표는 하는 거고 저는 뭐 다정상냥 친절한 이런 컨셉입니다. 다정상냥 친절하게 오늘의 이슈 프리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머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또 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무 말 대잔치로 넘어갑니다. 예, 아무 나들입니다. 아무 말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 말 나들이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시간을 이렇게 코너로 만들었는데요. 자, 오늘 역시나 또 나비 넥타이 딱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무 말 나들이를 이제 떠나볼 건데 예. 어떤 단어를 잡으셨죠? 예, 오늘 이번 주 키워드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요. 빨갱이. 좀 요즘 사람들은 좀 잘 안 쓰는 단어죠. 그 사람들이가 좀 약간 죽은 단어 느낌? 이런 사실 느낌이 있는데 많이는 안 쓰죠? 네. 예, 많이는 안 씁니다. 요즘 이제 빨갱이 하면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듣고 막 어딜 가도 막 책에도 나오고 네. 막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 빨갱이. 요새는 그러니까 네. 빨간 당은 있죠. 자유한국당이라고. 아, 빨간 당. 예. 빨간 당이죠. 빨갛게 바꿨어요. 예, 빨갱이를 한영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네. 이게 1번 레드, 2번 커밀, 3번 커뮤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가 다 공산주의자라는 뜻이라고. 아, 공산주의와 이 빨간색의 연관성, 그죠? 옛날 뭐 소련 국기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알겠죠? 근데 이게 중공 뭐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 영어권에서는 이게 빨갱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자라는 뜻을 담아서 빨갱이라고 할 때 레드보다는 핑코를 쓰더라고요. 핑코. 그러니까 이게 분홍색이랑 빨간색이랑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른데 네. 예, 분홍색이 빨갱이다 이렇게 이게 좀 이게 주류인가 보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예, 핑크를 또 이게 또 핑크 그래서 네. 또 검색을 해봤더니 핑크가 이 3번 뜻이 공산주의자고 아, 2번 뜻은 이 동성애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에이, 저 빨갱이 하면 약간 그런 공산 의미도 그러니까 게이 공산주의자 이런 게 어. 겹쳐져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 독특한. 근데 뭐 감이네요. 상당히 에로틱해요. 핑크하고 핑크하고 뭐. 네, 핑크. 네. 갑자기 발그레해지시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대략 20-30년 전 네, 때는 레드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되게 현실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접하는 단어들인데 예.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그 단어 레드 컴플렉스가 좀 깨진 계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2002년 월드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광고를 했었죠. 한석규 씨가 나갔고 저도 붉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저도 빨갱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붉은 악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광고에 예. 응원하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던 게 정말 다들 빨간색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나오고 예. 또 그걸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막 옷도 바꾸고 하면서 실제로 그때 언론 보도들도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뭐 이러면서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또 역사적으로 이 레드 컴플렉스를 깬 또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개신교 기독교 단체에서 이 대항에서 화이트 엔젤스를 또 냈잖아요. 네, 아, 기억납니다. 붉은 악마의 대항마 갑자기 막 화이트 엔젤. 응원하다가 막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그 화이트 엔젤스가 나온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악마를 쓰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티즌들이 반응은 악마가 어때서보다는 빨간색이 어때서 이쪽으로 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화이트 엔젤스는 이제 붉은 악마니까 악마로 어떻게 우리가 응원을 하느냐. 근데 하고 천사로 가자. 그러니까 악마가 문제면 그냥 붉은 천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화이트 엔젤스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네. 색깔에 더 많은 관심을 네. 갖게 된 거군요. 별로 악마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예. 이미지들이 많이 상쇄됐다. 예. 빨갱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진보 성향 집단이나 개인 공격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진보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게 독재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꼭 빨갱이라고 불렀었죠. 그게 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네. 그게 쭉 그러니까 독재라든가 뭐 수구 꼴통 세력 네.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붉은 악마가 나왔던 그 비슷한 시기부터 이게 빨갱이가 좀 약간 수그라들고 대신에 종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예. 빨간 이 레드 컴플렉스가 없어지고 나니까 예.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네.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바뀌는군요, 언어가. 근데 또 종북도 이게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서 또 이게 거의 이게 사라진 단어처럼 이게 존재감이 사라졌죠.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또 그 단어도 많이 안 쓰이게 됐다. 네. 근데 신재가 포탈뉴스에서 빨갱이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근현대사의 아픔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럴 때 인용되는 거 외에는 어떤 노인분께서 젊은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빨갱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약간 해프닝적인 그런 거에만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면은 그래서 빨갱이라고 누구를 욕했다가 인생은 실전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빨갱이라고 욕했을 때 법적으로 또 처벌이 가능한가 봐요. 예,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데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종북 빨갱이 외치던 60대 남 유죄 판결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대선 앞두고 네. 이게 문재인은 종북 빨갱이라고 쓴 그 유인물 13장을 제주 시내 11곳에 붙이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문재인은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네, 68세 김모 씨였는데 징역 네.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뭐 이게 만 나이였다면 한 71세, 7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게 이분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랑 허위사실 유포가
더해져가지고 좀 세게 나왔고요. 네. 근데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자만 가지고 좀 세게 판결 받으신 사례가 또 있어요. 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예, MBC 대주주. 예. 예.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재작년에 3천만 원 이자를 판결받았어요. 아, 이 빨갱이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위자료 네. 3천만 원이면 진짜 센 겁니다. 네, 법원에서 위자료로는 거의 최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 그렇군요. 관련된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이게 단순히 빨갱이라고만 한 거는 명예훼손은 아니더라고요. 모욕죄는 되는데 네, 모욕죄 정도. 명예훼손이 되고 이게 왜 명예훼손이 안 될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1981년에 나온 건데 네. 그때 재판장이 이회창이더라고요. 이회창. 네. 읽어볼게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빨갱이 계집년, 뭐 첨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모욕은 해당되지만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 이게 명예를 훼손하려면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이나 그 70세 올해 네네. 먹으셨을 그분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해가지고 많은 형을 받으신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을 뭐 지지하는 분들이 자기 당을 상대로 와 우리는 빨갱이 당이다. 우리는 빨간 당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나요? 아 이거는 글쎄 모욕죄 근데 이게 글쎄요. 이건 법적인 문제인지 뭐, 모르겠네요. 빨간 당, 뭐 빨갱이 당 이건 좀 조심하긴 해야 개인적으로 되겠네요. 빨간 당이라고 종종 제가 부르긴 하는데 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영주 씨가 네. 이게 빨갱이랑 또 인연이 좀 많은 분이에요. 음. 예, 2009년 11월 26일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네. 가까운데 있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반국가 활동을 한 증거가 명백한 친북 반국가 인사 중 1차로 100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 이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게 민정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임명 대사전 내는데 네, 냈죠. 예. 그 미러링을 한 거죠. 근데 근데 그때 그 참석하신 어떤 그 객석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포함되냐? 예? 했더니 고영주 씨가 사망자는 1차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을 빼다니 저놈도 빨갱이다. 아휴, 참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세상이 좀 바뀌면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역사적으로 이제 저희가 역사가 구축이 되면 네. 그에 맞게끔 자신의 인식이나 생각 같은 걸 좀 바꿀 줄도 알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적 예, 빨갱이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게 빨갱이라는 네. 별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우리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서 빨갱이는 딱 한 분 계시죠. 빨갱이가 있다고요? 대통령 중에 딱 한 빨갱이가 분 있어요. 있다고요? 딱 한 분. 박정희. 인정. 이분이 그 남로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남로당에서 해서 그 자기 동료 300명 명단을 넘겨주고 목숨을 건지신. 야, 이거 역사적으로 예. 이게 야 확인이 된 거라. 근데 이 예. 정책적으로 봐도 이 빨갱이 정책들이 좀 있었어요. 박정희 예. 전 대통령 빨갱이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어. 중학교 입시 철폐, 그다음 고교 평준화. 이게 시기적으로는 이 아드님이 진학하는 시기에 맞춰져 가지고 사적으로 뭐 예. 국가 정책을 바꾼 거다라는 의심을 어. 사고 있지만 이게 빨갱이가 아니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정책이죠. 야, 그러면 정책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보여줬었군요. 뭐 한글 전용 같은 것도 네네. 이게 요즘 그러니까 한문을 많이 쓰는 사회인데 만약에 한글 전용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지식인들이 되는데. 이런 빨갱이 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예, 이게 그러네요. 저희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군요. 근데 이게 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네.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죠. 이게 간첩 조사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예. 정권 시절에 이게 자기가 빨갱이다라는 의심을 많이 샀어요. 쿠데타 하자마자 미국에서 이제 전력을 아니까 이거 공산 쿠데타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정희를 빨갱이로 생각을 하는 의심 그쵸. 이런 게 있었던 예, 거군요.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도 하고 막 빨갱이 사냥도 많이 하고 오히려 네.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정권 유지 네. 차원에서 그런 한 활동들이
뭐 대통령이 빨갱이로 의심을 받는 상황과도 어쩌면 그러니까 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참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네요. 이 헌정사상 유일한 빨갱이 출신 대통령의 따님, 아, 예. 따님이죠. 예. 예. 따님이신 이 박근혜 전 바지 대통령께서는 아, 바지 대통령. 예. 예. 이 2012년 대선 그해 10개월 전이었는데 2월 2일에 새누리당을 창당합니다. 예, 새누리당. 그 전까지 파란색이 보수당의 이 색깔이었는데 네. 빨간색을 선택하죠. 새누리당으로 가면서 이제 빨개졌다. 예. 예.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이 새누리당 이름이 딱 사용된 기간이 정확히 5년이더라고요. 아, 5년이요. 그러니까 2012년 2월 13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그래서 그때 2월 13일 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딱 또 등록이 됐는데.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나왔죠. 예, 자유한국당이 뭐 저는 뭐 UBC 내부적으로 제가 이게 불안당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한당이라고 부르다 네네. 그래서 권고하고 있긴 한데 예. 이 자한당이 또 로고가 또 이게 이 빨갱이 논란이 또 있었어요. 예. 이걸 보면 이게 왼쪽부터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 두 번째 건 자유투명연맹 옛날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거는 이게 북한의 조선중앙TV 이 로고고요. 네 번째 건 주체사상탑 로고예요. 아, 이게 조금 이렇게 엮어가니까 갑자기 박정희는 빨갱이 남로당 예, 빨갱이인 박정희의 딸이 빨간색을 선택해서 빨간색 선택하고 그 후예인 로고는 당이 저런 로고를 쓰고 있다. 야, 그 예전에 제가 영화 중에 이중 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한석규 씨의 복귀작이었는데 사실 그 영화 좀 잘 안 되긴 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뭔가 뭐지? 막 갑자기 야, 하지만 발언은 조심하겠습니다. 이건 실전이니까. 네. 작년에 그 7월 달쯤에 로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네. 그런 논란 때문에 이런 이게 기사가 있었는데 뭐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역사가 있네요, 이 정당. 네. 예, 코너 서두에서 이게 영어 사전만 얘기했는데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1번은 똑같이 공산주의자 얘기 나오고요. 네. 2번이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어. 망둥어과의 바닷물고기. 예. 예, 사진 보여주세요. 아, 이게 영어로는 레드 이일 고비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일이 장어고 고비는 망둥어예요. 이게 장어랑 망둥어의 혼종 같은 느낌이죠, 생긴 게. 이게 또 에일리언도 이게 앞모습을 보면 에일리언이랑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약간 네. 예. 신기하네요. 이게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예, 장어잖아요. 예. 먹을 수 있는 건지 계속 찾아봤는데 식용 여부에 대해서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맛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참, 야, 뭔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은 곳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네. 평양에서 남북 평화협력 기원 공연 있었죠. 그렇죠. 예, 공연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혹시 걸그룹이즘에 레드가 들어가는 것에 불편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레드벨벳? 기자회견장 네. 웃음에서 이게 되게 웃음이 많이 터졌었는데 아. 네티즌들은 욕을 많이 했죠. 이 수준 떨어진다. 예. 예. 사실 근데 궁금해할 만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레드벨벳이 딱 들어간다라는 걸 발표되자마자 그럼 빨간 맛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김정은 앞에서. 근데 빨간 맛을 불렀더라고요. 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배드보이를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맛 배드볼. 야, 묘한 않은데. 느낌. 예. 예, 평양 공연의 테마 제목이 봄이 온다였습니다. 봄이 온다. 공포에 단연했던 빨갱이가 이제는 무섭지 않고 좀 재밌는 유머의 소재로 쓰이는 소재 시대가 됐죠. 네, 저희가 이 빨간 색깔, 이 색깔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색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념의 두려움, 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이념 갈등에서도 벗어나는. 그래서 원리 원칙, 정의 이런 보편적인 인식과 개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아무 말 나들이. 또 대잔치라고 할 뻔했네요. 아무 말 나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칭찬합시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김기식 금감원장을 공격해 주었죠. 그리고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정의당도요.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이 금융적폐 청산을 위한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칼자루를 줄 만한 자격은 부족하다라면서 반대를 이제 표명을 합니다. 덕분에 이제 선관위가 적법성의 여부를 가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이루어질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이걸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주 칭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인데요. 뉴스 신세계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아직 못하신 말씀 없습니다. 없으시고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 거 있나요? 아까 문 대통령이 그 김기식 원장 관련된 논란에서 네. 이게 글 올리시면서 뒷부분에 인사의 고민에 대해서도 좀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난한 인사를 써서 조용하게 갈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좀 김기식 원장 같은 좀 파격적인 인사를 할 때마다 이게 그냥 두려움이 많이 앞선다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논란이 됐었던 장관분들이나 그 다음에 임명된 분들 일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러게. 예, 강경화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김성조 저희 공정거래위원장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이번에도 김기식 금감원장이 계속 그 금감원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혹시 이후 방송 있나요? 네. 2시에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의 뉴스 신세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권순욱 대표님의 진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